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5번째 강의를 여러분하고 하게 됐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돼서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려와 이제 조선을 각각의 약 500년의 왕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려는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면서 나라가 이끌어 나가는지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태조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선생님이 앞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교과서 몇 쪽입니까? 120쪽부터 161쪽 4단원의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수업 들어보면 되겠죠. 깜빡했네요. 그쵸? 자, 태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고려를 건국했기 때문에 안으로는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밖으로는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건 고려라고 하는 국호에서 보듯이 여러분이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겁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과 안으로는 융합, 단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이 보면 태조 왕건의 업적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먼저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순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시성을 하사해서 호족,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자,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나 낯선 모습을 갖게 되죠.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혜택을 줌으로써 자신이 완벽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으로 통합, 단결을 이끌어내고요. 밖으로 뻗어나가야죠. 고려의 지향점이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바로 북진 정책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북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거란이나 여진 등의 세력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의 업적들은 여러분이 쉽게 훈요 10조라고 하는 10가지 다음 세대의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요 호족 통합, 민심 수습, 북진 정책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종. 자, 광종은요, 여러분이 혹시 드라마 봤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보보경심여, 달의 연인 있죠? 그 드라마 보면 바로 이준기 씨가 맡은 역할이 광종입니다. 자, 광종은 그래서 처음에 사실 태조라고 하고 여러분이 삼국시대를 떠올려 보면 왕권이 강할 것 같고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족 중에 출신 하나가 왕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호족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광종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노비 안건법. 자,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공민왕도 조금 이름은 다릅니다만 요 노비 안건법하고 비슷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환원해 주는 겁니다. 자, 노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도 왕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세금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민이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세력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재정의 강화, 국가 재정이 강화된다는 것은 나라 전반의 시스템이 더 구축되면서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나중에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는 거거든요. 바로 과거제가 도입됩니다.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요 과거제도 단순히 시험을 치렀다, 오랜 전통의 공무원 시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왕의 왕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뭐 전시라고 해서, 물론 광종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송나라 때 전시라고 해서 왕이 직접 3차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선발한 왕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광종은 밖으로 귀족 세력들을 쳐내고 안으로 자신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학자층을 이끌어 나가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인데요. 자, 성종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성종 때는 일반적으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바로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고려시대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아직 지방 행정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시대가 되면 요 곳곳의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요 지방관이 파견하면서 중앙의 목소리가 지방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바로 고려 성종 때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는 이후에 배우게 되는 조선과 달리 외침이 굉장히 많았던 국가입니다. 그 외침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먼저 거란입니다. 거란. 자, 거란이 쳐들어와서 이 과정에서요.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서희하고 강감찬이 활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입니다. 여진. 자,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또 고려도 싸우게 돼요.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은데, 윤관입니다. 윤관이라고 하는 장수가 바로 별무반을 만들어요. 별도의 무를 쌓는 특급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승병이나 기마병을 중점으로 해서 여진족을 물리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동북 구성을 개척하는데 사실 나중에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말이 많았는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윤관의 별무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마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적어두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여진족이 일반적으로 기반이 말을 타는 사람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려인들도 말을 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려 계속 왕위가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자겸은 이제 왕의 장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딸을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면서 왕보다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국가의 하나의 기념일로 만들 만큼 굉장히 권한이 강했다고 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고려의 왕위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려 전반은 이제 왕위가 약한 것이 사실인데, 광종 때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왕권이요. 자, 그리고 자, 교과서에서 서술이 좀 바뀌었는데요. 자,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자,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태조가 북진 정책을 시행했던 전초기지로서 오늘날의 평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자겸의 왕권을 누르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보면서 이자겸이 이 와중에 여진에게
굴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묘청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자겸이 저렇게 여진에게 굴복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태조의 북진 정책을 계승해서 북쪽으로 나갔다면 지금같이 고려는 약한 국가가 아닐 텐데, 그래서 더 강한 국가가 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고려는 태조가 이제 개경에 수도를 만들게 되면서 개경이 일반적인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서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세력을 뻗어나갈 것, 고구려를 계승할 것, 더 강대한 국가가 될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국가 내부의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요 묘청 결과적으로 뭐 실패로 끝나게 되고, 뭐 교과서에선 과거의 묘청의 난이라고도 평가되기도 했었는데, 김부식 세력과 충돌하게 돼요. 김부식 세력과 충돌하게 되면서 김부식이 결국 이 묘청의 세력을 진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진보파 대 보수파들의 충돌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무신정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무신정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군인이 정권을 잡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과거제를 통한 유학자나 왕족 출신의 세력이 당연히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무신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자, 무신들이 많은 차별을 당했대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나 여러 사료집의 자료를 보면 이 무신의 수염을 태우거나 수바퀴라고 해서 뭐랄까요, 씨름이랄까요, 택견이라고 하는 전통 스포츠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신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뭐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도 상하게 되고 여러 뭐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들이 세력을 합해서 기존의 지배층 세력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 무신들이 굉장히 오랜 세력을 집권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대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그래서 최충원을 시작으로 해서 최씨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뭐 이런 사람들이 순서로 정권을 잡다가 최충원이 등장하게 되면서 약 거의 100여 년, 짧게는 8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최씨 세력이 가장 고려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시대에 왕은 있었나요? 왕이 의미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이미 생각해 보았듯이 왕은 있었고요. 상징적인 지도자인 거죠. 실질적인 지배권을 무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일본사 배울 때도 연결해 보면 좋은 게 막부정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쇼군이라고 하는 통치자와 또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불리지만 선생님이 일왕이라고 표현되는 그 지도자가 분립이 되는 모습이 우리 고려시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최씨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최씨 정권은 일반적으로 교정도감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자, 그 외에도 자신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들은 특수한 자신들의 기구를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 정방이라고 해서요, 인사권을 갖고 있던 기구인데, 쉽게 얘기해서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자신의 집에 인사권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잘 운영이 될까요? 물론 뭐 임협 집단이나 뭐 일부 뭐 세력 조직이면 가능하겠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최씨 정권이 얼마나 강한 힘을, 파워를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서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일부 교과서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 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들은 무신이잖아요. 국가를 통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칼만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 지식이나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면 좋을지 자문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객 조직이라고 해서 요 과거제를 대신한다고 할까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맥락이. 자신들의 정치적이거나 여러 행위를 할 때 자문을 얻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문인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요. 자, 그 외에도 야별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게 기반이 돼서 나중에 이제 원나라 몽골하고 갈등이 있을 때 삼별초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최씨 정권이 수립되면서 뭐 안정기를 맞으면 좋겠지만 뭐 정방인을 보듯이 뭐 무인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과 천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뭐 귀족들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농민, 천민의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망이 망소의 난 그리고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망이 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향부국소라고 해서 성종 때 전후로 지방 행정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차별 지역이었던 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소. 공주 명학소에서 발생한 거고요. 만적은요, 요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앞서 무신들의 지도자가 신분이 미천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노비이긴 하지만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신분을 해방하자.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발각이 되면서 만적의 꿈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평가를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적 개인은 노비라고 하는 신분에서 해방을 하고 자유를 얻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분 해방 운동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라고 볼까요? 청동기라고 볼까요?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고 갑오개혁 1894년에 폐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사실 지금은 신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상향일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침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최씨 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 나중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는 세력인데요. 요거에 또 대항을 해야죠. 고려 가만히 있지 않죠. 자, 어떤 것들을 하면요. 자, 무신 여권은 일반적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저 몽골인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배를 잘 타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그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야 된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김윤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요. 승려인데 이제 국난의 위기 속에서 국가를 구하려고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충주성 전투나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 외에도 자, 어떻게 적어볼까요? 여기 적어볼까요? 팔만대장경. 자, 여러분 들어봤나요? 자, 고려라고 하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침입을 8만 글자 이상의 대장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야별초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이 개편, 변화되면서 삼별초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몽골과 맞서 싸우는 하나의 군사 세력이 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맞서 싸웠다라고 하죠. 진도, 제주도까지 옮겨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몽골이 뭐가 됩니까? 원이라고 하는 세력이 되죠. 자, 그래서 몽골의 침입과 원의 압박을 겪게 되는 고려의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원 간섭계의 여러 왕들의 이름을 보면 충씨가 들어갑니다. 충선왕, 충모광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이 어서 많이 들어봤죠? 뭐 충무공 할 때 쓰잖아요. 충무공 이순신 할 때 쓰잖아요. 충성 할 때도 쓰고요. 자, 즉 원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왕들이 원나라 시기에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렇지만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나름의 개혁이나 원의 간섭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 충씨의 이름을 갖고 있는 왕들이요.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하게 된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자, 이거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색을 바꿔서. 공민왕의 개혁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공민왕은요. 자,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워낙 개혁 정책이 많아서요. 선생님 몇 가지만 예시로 적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변발을 금지했습니다. 자, 변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나라의 머리 스타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앞머리가 없고 뒤로 머리를 따는 형태죠. 그런 형태가 아마 말을 타기 위해 편리해서 일제히 이제 원나라 사람들은 변발을 했었는데 그 변발을 하지 않고 이제 고려인만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자, 무력으로도 공격합니다. 쌍성 총간부라고 하는 지역을 수복해 다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몽골과 원의 공격과 침해에 압박을 받으면서 북쪽의 영토를 잃었었는데 그것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조 때부터 이어온 북진 정책을 이어가거나 다시 국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토지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어디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을 해서 아까 광종 때 이야기했던 노비 안건법과 유사한 맥락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때는요, 광종 때는 노비 안건법, 공민왕 때는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해서 이름만 달리할 뿐 노비들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환원해서 국가의 경제에 더 나아가 왕권도 강화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쌍화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공민왕은 남자를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공민왕은 신돈을 너무 총애하고 좋아해서 신돈의 소개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뭐 애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것은 뭐 실제 왕비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니다, 신돈의 뭐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 많은 왕입니다. 자, 어쨌거나 역사라고 하는 게 평가의 과목이고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뭐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공민왕, 고려가 무너지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중 대립 구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색깔편으로 해볼게요. 자, 기존에 고려를 압박하고 있던 원나라가 있죠. 자, 이 원나라 내부에서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고려에서 특정 지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일반적인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권문세족,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기철로 대표되는 세력이 공민왕을 오히려 견제할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가지면서 원나라 세력을
등이 없고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요것과 대비되는 고려, 공민왕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리고 공민왕이 새롭게 육성한 신진 사대부. 자, 그래서 고려의 권력 구조, 지배층의 변화가요, 일반적인 문벌 귀족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고려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벌 귀족에서 요 원나라가 간섭을 하게 되면서 권문세족으로, 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갈등을 하게 되고요. 요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갈등 과정에서 결국 원나라도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또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 나게 된다는 관점에서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고려의 지배층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 외침이 많았던 국가라고 했죠? 다시 외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홍건적, 붉은색 두건을 쓰고 고려로 쳐들어왔던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 일반적으로 일본인들 어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약탈 민족 외국 세력들이 넘어오면서 한반도 남부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고려 이제 힘들어지네요. 자, 그 와중에서 요 홍건적과 왜구 때문에 성장한 세력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그렇죠, 이름 세 글자죠. 이시죠. 그렇죠, 이성계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잘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계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이성계는 바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성장한 신흥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홍건적과 요 왜구를 물리치면서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하죠. 자, 하나의 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성계가 군대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또 어떻게 보면 이성계를 배신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고려는 이미 무너져가고 쇠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잘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평가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계는 신흥 무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선시대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요 신진사대부 세력과 이 신흥 무인 세력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이성계는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뭐 최영가도 말이 많았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굽니까?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계와 대립했던 세력으로서 이 사람도 하나의 무인 세력이었죠. 결국 위화도 회군으로 해서 최영을 쳐내고 이성계가 최고 권력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과전법을 실시해요. 이것도 사실 조선시대 하면서 배울 텐데요. 고려 말에 성합니다.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신진사대부 국가를 세울 기반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옮기게 되는 과정을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초 건국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려라고 하는 국가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흘러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흐름들과 외침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나 적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고려 이제 정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거는 이제 고려의 문화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문화가 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자,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음에 세워지는 국가는 바로 유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숭유 억불의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잘 운영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고려라고 하는 국가의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불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훈요 10조에도
뭐 팔관해,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불교의 특징 알아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고려 문화 중에 하나 대표되는 건데, 여러분 들어봤나요? 고려청자. 고려청자. 푸른색에 비추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고려청자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뭐 모양이 이렇더라고요. 선생님 그림 잘 그리고 있진 않은데. 자, 잘 그렸으면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 그냥 글자로 표현해 볼게요. 뭐 학이나 이렇게 이런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려만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중국 도자기와는 별개의 문화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뭐 중국의 뭐 도자기가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고려 시대의 도자기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 중에 하나 문화이기도 하고요. 뭐 고려 시대는 앞선 시대였던 뭐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보다 더 많은 뭐 서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또 발달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은 5번째 강의였고요. 다음번 강의는 바로 6번째 강의죠.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순서가 조금 뒤바뀌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고려 조선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기에 걸쳐 있는 국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강의 여러 번 들으면서 복습해 보시면 더 좋겠고요. 뭐 교과서나 여러 참고서나 같이 확인해 보면서 강의 들으면 좋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